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토요일 야기자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소연 선생님과 전병주 선생님 발표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이소연 선생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셨고 전병주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네, 된 것 같은데, 네. 네네, 일단, 잘 보입니다. 저도, 네. 이거 뭐지? 네, 어, 네, 제가 제목을, 이게 발표할 건데, 이거 설마 이거 수정이 안 되나? 이거 갑자기 불상사가 발생했네요. 이거, 아, 아이패드이신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 갑자기 변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거 다시 녹화해야 되나? 어쨌든 아, 어차피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구독할 거라서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네, 이제 제 수정을 좀 하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제가 혹시 이거 레이저 펜 어떻게 쓰죠? 그 위에 중에서 살짝 이렇게 넘겨보실래요? 위에, 아, 뭐라고 이거요. 하지?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거는 구와 그 맨 뒷부분에 보면 사실 처음 제 주제는 토러스에 V 빼기 더하기 토러스뿐만 아니라 그냥 정다면체죠. 저희가 알고 있는 5개의 정다면체에서 이거를 좀 증명을 좀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 연속적인 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2차 미분, 그러니까 면 미분을 해서 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뒷부분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 어쨌든 면적분, 그러니까 구의 건널비와 대표적으로 구와 토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건널비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 좌표계에 따는 것은, 그, 네, 고등학교, 지식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3죠. 이 R3 좌표계가 있는데, XYG 좌표계가 있는데, 9라고 하면 9의 방정식은 이미 알려져 있죠. XYG의 콜디네이트로 땄을 때의 방정식은, 네. 일단 반지름을 1로 잡기보다는 R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구면 좌표계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 일단 고정된 반지름에 대해서 그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 세타와 저 문자가 아마 파이인가요? 네, 그래서 이 파이랑 세타에 대해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는 방법은 이걸, 아이고, 네, 잡는 방법은 일단 Z좌표는 잡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거를 파이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 높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사인 값이 여기서는, 네, 사인 값이 밑에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의 그 길이가 되는데, 거기서 다시 정사형을 두 번 시킵니다.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 정사형을 시키면 X축에 대해서 정사형 시켜주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고 Y축으로의 정사형을 시켜주려면 그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x, y 좌표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r 사인 파이는 그 이 밑변의 그 그림자 길이인데 그 그림자 길이를 또 x축, y축에 대해서 정사형을 시키면 x축에 대해서 정사형 시킨 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고 그 y축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이 좌표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r은 고정이라고 했을 때 그 결국 파이와 세타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사실 이 r이라는 이 함수는 어 그 그 R2에서 S2로 가게 해주는 어떤 매핑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물론 제한을 걸 수도 있어요. 이 파이의 그 각도를 그러니까 1대1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어 그 파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0도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파이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180도까지 포함을 시켜야 저 반대쪽에 있는 그 극점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 세타의 범위는 그 0도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 파이가 안 되게끔만 이렇게 해주면 딱 1대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1대1은 되는데 조금 일단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 한쪽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 파이와 그 세타에 대한 그걸로 봤을 때 그 파이는 0부터 파이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이기 때문에 어떤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이 직사각형이 결국 정의역이 되는데 정의역 영역이 되는데 그 2파이 부분에서는 약간 열려 있으니 조금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닫아줘도 뭐 될 것 같아요. 1대1은 깨지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이 파이와 세타가 어떤 제한 조건을 안 줬을 때는 빙글빙글 계속 돌릴 수 있고 이게 중첩이 될 거예요, 점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 R2에서 S2로 가는 어떤 매핑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R이라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파이와 세타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값을 주는 근데 이 값들이 이 X, Y, G 값들은 정확히 구 위에 있는 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R2에서 S2로 가는 매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를 편미분을 해봤어요. 그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봤고,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봤는데, 일단 이 편미분이라는 것은 나머지 문자를 고정시키고 그 해당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하고 해당 문자에 대해 그 변수 취급해서 그 미분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는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이 점에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방향이죠. 왜냐면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0도에서 파이 이렇게 커지는데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R 파이 즉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그 해당 점에서의 접선이 하나 생겨요. 내려가는 접선이. 그러니까 9에 접하는 어떤 접벡터죠. 접하는 벡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세타는 옆으로 돌아가는 각이기 때문에 그 옆으로의 그 접 벡터가 생겨요. 그 각 포인트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접하는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한 번씩 편미분을 해봤고요. 자, 편미분을 하고 나면 우선 어떤 임의의 공면 M에 대해서 그, 그 임의의 공면 위에 있는 점 P를 잡았을 때 그 점 P에서의 접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TP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PM이 바로 점 P에서의 접평면인데
그 저평면을, 어,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 외적이죠. 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선 벡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외적을 쓴다는 건데, 외적은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선 벡터를 구하는 게 곧 저평면을 구하는 거랑 같게 됩니다. 같은 정보량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 접, 그 이 법선 벡터 n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 r 파이와 r 세타를 구한 거예요. 이 r 세타, r 파이는 전부 이 구에 접하는 접 벡터인데 그 두 개를 크로스 곱을 하면 어 그러니까 이 두 개랑 직교하는 또 다른 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법선 벡터가 됩니다. 왜냐면 3차원에서의 그 한쪽 벡터와 수직이고 또 다른 벡터와 수직인 것은 네, 딱 하나로 결정이 되죠. 방향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지만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법선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외적을 하면 법선 벡터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4차원이나 5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수직하는, 그러니까 이 크로스곱을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그냥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웨지 프로덕트라는 이게 크로스곱처럼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좀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지 프로덕트의 규칙은 이겁니다. 이 두 개가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뒤집으면 이게 사인이 생깁니다. 이 마이너스 사인이 생기는 게 웨지 프로덕트의 규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같은 것을 웨지 프로덕트를 해주면, 웨지 곱을 해주면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웨지 곱을 실제로 해봤어요.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0을 주고, 네. 그리고 이거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 규칙을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 r파이는 실제로 이렇게도 적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jk로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는 1,0,0이고 그리고 j는 그러니까 0,1,0 그리고 k는 0,0,1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벡터로 그냥 선형 결합으로 적어본 겁니다. 그리고 r세타도 이 위에 보시면 이 k항은 없기 때문에 이 k는 안 적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웨지 곱을 해보면 이걸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보면 첫 번째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해보면 이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항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i 벡터와 이 i 벡터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0이 된다고 네,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을 분배할 때는 이 i와 j가 이렇게 됩니다. 방향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쪽을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두 번째 쪽이 사라집니다. J와 J가 웨지곱이 되면 사라지고 첫 번째 부분은 이 J 웨지곱 I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성분끼리는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K에 대해서는 네. 네, K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배를 하면 다 살아남습니다. K 웨지곱 I 그리고 K 웨지곱 J. 그리고 성분끼리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IJ는 뭔가 일단 K라고 했거든요, 제가. 네, IJ는 K고 이 JI는 음, 그 마이너스 붙여서 아, K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성분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 해시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마이너스 부호와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왜냐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네요. 여기 이게 파이입니다. 이게 파이.
여기 파이네, 그럼. 그 밑에 K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맞고. 아, 그러면, 이거 실수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K 되는 부분은, 네, 제가 잘못 표시를 했는데, 이 뒷부분이에요. K가 되는 부분은.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파트는 K 곱하기 I는, J가 됩니다. 그리고 웨지곱 J는 아마 마이너스 I로 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I, J, K 방향, 돌아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준다면,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네, 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원래는 그냥 크로스 곱을 하면 되는데, 이 웨지 곱을 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서, 그래서 웨지 곱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 벡터는 이렇게 얻어지는데, 여기서 공통항을 빼냅니다. r제곱 사인 파이.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의 크기를 재웁니다. 그래서 이것의 놀을 구해보면, 네, r제곱 사인 파이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나눠주게 된다면, 음, 그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얘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겁니다.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구 위에 있는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n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 안에 있는 이 벡터만큼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원래 이 구에서의 그 r을 뺀 것과 정확히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결국 그냥, 그냥 그 구 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인 게 원래 구에서 저희가 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점을 찍는 행위는 곧 벡터를 주는 행위와 똑같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구하고 싶었던 것은 그 법선 벡터였어요. 이 각각의 점마다의 법선 벡터. 근데 각각의 점마다의 법선 벡터는 이 구 위의 점에서의 그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이 정확히 원점에서 그 점까지 구 위의 점까지 가는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같아졌던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구의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구의 건널비요. 일단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라는 거를 일단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 어떤 공면이 있을 때 이 공면을 이렇게 쪼개서 이거를 다 더하겠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어떤 만약에 두 개의 직교하는 방향에 대해서 직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할 필요도 없지만, 네. 어쨌든 이 두 개를 크로스 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 곱을 해주는 것 자체가 두 벡터를 크로스 곱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의 크기가 그 크기의 곱하기 사인 값이 되는데 그게 정확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주게 됩니다. 크로스 곱의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 독립하는 두 벡터를 그 크로스 곱을 한다는 것은 그 미소 넓이를 구한다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크기만큼 빼내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은 이거를 다 무한대로 잘게 잘게 쪼개서 더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양만 봤을 때는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를 델타 u랑 델타 v는 du dv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만 봤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그대로 예, 어, 된다면 이걸 계산하는 것이 곧 이 공면에서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저희가 아까 법선 벡터를 구해놨었죠. 네. 그래서 이 법선 벡터는 근데 법선 벡터의 크기가 r제곱 사인 파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놓은 거고,
네, 이 면적분이 사실 이 dx dy인데 그게 사실 웨지곱이라고 저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웨지곱인데 그래서 이거를 구 위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이 파이와 세타가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사실 경계에서는 포함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상관은 없죠. 그 넓이를 구할 때요. 네,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뭐 이렇게 어 구간의 그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향해서 적분을 해주면 계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4파이 제곱이 4파이 r 제곱이 나와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러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기 위해서 이 토러스의 그 구면 좌표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잡는 방법은 네. 여기 점이 있죠. XYG라는 점이 있을 때, 일단 역시 각도가 두 개가 필요해요. 이 세타라는 각과 이 파이라는 각이 필요한데, 이 Z에서 이 정사형 내린 것은, 코사인 값이 됩니다. 코사인 파이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을 위에서 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의 사인 값을 보면 이 보라색 길이만큼이 되는데, 이 길이에다가 이 큰 반지름만큼을 더해야 이 전체 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x, y, 0을 이 바닥에 있는 점을 포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r, 라지 r 더하기 스몰 r 사인 파이 에 대해서 코사인 그리고 사인을 적용하면 이 x 좌표랑 y 좌표를 다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 좌표는 이렇게 사인 해서 사인 파이 해서 얻어낼 수 있고 x 좌표는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파이와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네, 해준 거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그냥 외적을 했어요. 외적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적용하는 건데 그 J 쪽을 제외하고 디터미넌트를 적용하고 근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요. K에 대해서 이게 제외하고 이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렇게 외적을 하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여기서 공통항이 주어지고 이 법선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네. 아, 참고로 이 토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러스라는, 이 공면 위에서 각 점마다 법선 벡터를 다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법선 벡터의 방향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확히. 토러스의 각 점마다 다 똑같이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맨 왼쪽에 있는 법선은 왼쪽으로 향하는 거겠죠. 근데 이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을 가진 법선 벡터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법선을 구하면 이 안쪽에서의 이 법선을 구하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법선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각 점마다 똑같은 법선이 항상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러스에서 S2로 가는 그 2-to-1 맵이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이 한 점으로 가는 매핑이 돼요. 토러스 위에 두 점이 구 위에 한 점으로 가주는 매핑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일단 법선 벡터를 구한다는 행위가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러스의 건널비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 이 법선 벡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법선 벡터 자체가 두 개를 외적한 거였으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한 게 법선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 파이와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예요, 둘 다. 네, 왜냐하면 이 세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아니요, 파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세타는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 파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범위가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를 계산해주면 아마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쪽은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 r 파이 그리고 r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r 파이가 되죠. 그거를 0부터 2파이까지 네,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 2파이 곱하기 r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게 상수값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분리해서 썼는데 이게 직관적으로도 사실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토러스의 건널비를 미리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파푸스의 귤단인가 뭔가 정리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심화 과정으로 배웠을 때. 그 뭐냐면 둘레를 회전체의 그 건널비에 대해서 그 센터 오브 매스 그 질량 중심을 알면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그 둘레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건널비가 얻어진다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2파이 r이죠. 2파이 스몰 r이죠. 둘레가. 이 파이 스몰 r이 둘레인데 이 둘레를 이 라지 r로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근데 이 빙글빙글 돌려주면 2 파이 라지 r이 되죠. 둘레는. 그게 정확히 건널비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전개도로 펼치면 이 토러스는 어떤 원통처럼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자르고 늘리면. 네. 그 원통의 바깥쪽 이 원통의 이 바깥쪽 이 원통의 그 넓이들이 곧 토러스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 r을, 이 파이 스몰 r을 크게 돌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틀린 게 네,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확인은 안 해봐서 실제 이게 토러스의 건널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 안 해봤고, 네. 계산만 해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거는 좀 검색해가면서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이거를, 1차원 원, 그리고 2차원 구에서의 공률을 구해보자. 근데 이미 정답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률을 구해보자. 해서 1차원에 대해서는 그 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나오는 값이 되는데, 그래서 그 2차원 공면에서의 공률을 보기 위해서 좀, 좀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공면이 있으면 어떤 공면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패드가 있을 겁니다. 패드. 자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곡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곡선이 어떤 이미지로서의 곡선은 아니고 어떤 패스로서의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음, 개미나 파리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 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간 t에 따른 매개 변수 방정식. 네, 그게 패스인데 이 패스가 이렇게 어떤 점피를 통과하는 패스를 여러 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패스가 있을 때 이 패스를 어, 이 점피에 대해서 어, 그 속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접벡터를 본다는 것은 이 점피에서의 속도를 보는 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이 공면과 수직인, 이 곡선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보면 이 n 벡터를 보게 되고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 n 벡터와 이 속도 벡터, 이 벡터가 독립된 벡터가 두 개 있으니 어, 이 두 개에 의해서 스팬이 되는 어떤 평면이 생길 거예요. 이 두 개의 n 벡터와 v라는 이 벡터로 만들어지는 어떤 평면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으로 공면을 잘라주면 뭔가 나오겠죠. 거기서 그러면 어떤 곡선이 생길 텐데 그 곡선의 그 점에서의 공률을 구한다는 겁니다. 뭐 결국은 1차원상에서의 공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평면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무한 가지의 방향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평면마다 그 곡선이 생길 거고 그 곡선에 그 점에서의 공률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런 곡선들 중에서 공률이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있을 텐데, 네. 그걸 가지고 공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우스 공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가우스 공률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일 작은 공률 값과 제일 큰 공률 값을 곱한 걸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이 패스가 있으면 그 0을 대입했을 때 P라고 두겠습니다. 이 점을. 그리고 미분에서 0을 대입한 거를 V라고 두겠습니다. 속도가 V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R을 미분한 거예요.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결국 속도가 되는데 이 속도는 이 n 벡터와 수직 관계에 항상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적 기호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3차원 상에 있다고 한다면, R3 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점곱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닷 프로덕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적인데, 이 내적하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교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어차피 0이었으니, 이거를 t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해줘도 여전히 0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걸 미분하면, 이거를 그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합니다. 즉, 음, 함수의 곱셈을 미분할 적에 앞 미분 놔두고 더하기 놔두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 그 내적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두 함수, 이 t에 관한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앞쪽을 미분해 준 다음에 네, 그리고 뒤쪽을 따로 미분해 줍니다. 그래서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여전히 0이라는 그 관계는 유지하니 이, 이 한쪽 항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사인은 안쪽으로 대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 R을 미분한 거는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이점 P에서의 속도를 의미하고 이 마이너스 N을 미분했다는 것은 우선 이 N의 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곡선을 따라서 N이 그 법선 벡터들이 쭉 있을 텐데 이 n의 변화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네. 그러면 n이 움직이면서 이 변화를 줄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곧 다시 저평면, 그러니까 이 점 P에서의 저평면상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n의 변화를 보는 거고 이 v와 내적을 한다는 것은 이 v 방향만 살리겠다는 거가 됩니다. 이 n의 방향이 뭐가 되었든 그 V 방향의 그 벡터만 값만 살리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n의 변화가 꼭 이 저평면 상에 다 놓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평면 상에 꼭 놓일 필요는 없고 이것의 그 저평면에 있는 요소만 보겠다는 게 이 왼쪽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오른쪽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그 정리입니다. 그러면 그 n 벡터는 법선 벡터죠. 그 위에서 구나 토로스에 대해서 법선 벡터를 다 구했는데 이 법선 벡터를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그 곡선을 두 번 미분했다는 것은 그 구나 토로스에 대해서는 그 한 번 편미분해준 값들이 그 곡선의 후보가 됩니다. 그 점 P를 지나는 그 패스의 후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두 번 미분해준 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음, 여기서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것, 그것을 쉐입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사실, 네,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는 이 V가 결정이 되면
이 V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것의 n 벡터가 결정이 될 텐데, 법선 벡터가 결정이 될 텐데, 네, 그것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그러니까 즉 벡터죠. SV는 결국 어떤 벡터가 나올 건데, 이 벡터와 어, 그 V를 또다시 내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SV는 어떤 벡터고, V는 어떤 속도 벡터였으니, 그것을, 내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했을 때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프린시펄 커베처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n 벡터, SV가 만약에 이 V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을 가졌으면 가장 최대가 될 것이고, 이 V 벡터에 대해서 반대쪽이 된다면 최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어, 같은 방향이면 최대, 그리고 180도 방향, 반대 방향이면 최소가 나옵니다. 그 값이. 근데 그 두 개의 값을 프린시펄 커베처리라고 주 공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 공률은 음, 이 SV, 그러니까 V를 대입했을 때 SV라는 벡터가 나와주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3 by 1 벡터였으면 SV도 3 by 1 벡터가 될 텐데 즉 V에서 SV로 가주는 이 오퍼레이터, 이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3 곱하기 3 행렬로. V에서 SV로 가주는 이 매핑을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행렬의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정확히, 여기선 2 곱하기 2 케이스죠. 정확히 그 람다 1과 람다 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정확히 이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값이 하나가 두 개가 정확히 주곡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이거를 가지고 구에 대해서 똑같이 어, 패스, 곡선을 잡아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곡선을 어떻게 잡을까? 이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곡선을 잡을 수 있다면, 이 곡선을 잡아서 이 V를 주고, 그것의 법선 벡터를 구해서, 네. 그러면 쉐이프 오퍼레이터를 구하는 것이 되고, 네, 그러면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게 되니, 네, 어쨌든 최소 최대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잠깐 짧게 생각하다가 멈췄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공면 위에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임의의 패스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패스를 어떻게 잡을까? 근데 이것은 사실 패스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한 점에서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의 근방에서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점에서의 그 접벡터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벡터에 대해서만 신경 써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줬고, 그러면 이 각 포인트마다 이 접벡터의 방향이 무수히 많을 텐데, 이 임의의 접벡터를 어떻게 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잠깐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우선 넘어갔는데, 우선 이 두 가지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first fundamental form이라는 게 있고, second fundamental 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first fundamental form은 이게 편미분한 건데 어떤 음, 그 공면 위의 점을 U에 대해서 편미분 그리고 V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건데 이것을 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가 이 R이었습니다. 그래서 R 세타를 두 번 똑같은 거를 내적해주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성분이고 두 번째 성분은 파이겠네요. 파이.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를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세타와 파이를요.
그리고 마지막 성분이 바로 세타와 세타를 편미분해 준 거를 내적을 해주고 이거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준 게 first fundamental form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주는 정보는 그 해당 점에서의 그 길이와 각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컨드 펀더멘털 폼은 사실 이 위에를 적용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적용한 건데 원래는 이 좌측이 돼야 될 것을 우측으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선 벡터와 이 두 번 미분한 거를 내적해 준 거죠. 네. 그게 정확히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에 담겨 있는데 뭐냐면 이 R 파이를 또 파이로 미분해 준 거예요. R 파이를 또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그것을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실제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구에 대해서, 그리고 토로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그 R 파이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선 벡터와, 근데 이 법선 벡터는 참고로 그 크기가 1인 법선 벡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준 벡터를 라지 n이라고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내적을 해주면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얻어지고 이것을 그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줍니다. 그, 네, 그걸 나눠주면 그 해당 점에서의 그 공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에서 계산을 해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구에 대해서나 그 토르스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점마다의 그 공률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이거를 이 면적분을 해보는 거죠. 그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우선, 어, 여기까지 잠깐 확인을 해놓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네, 마지막으로 이 오일러 지표가 2가 된다는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가 똑같은 이 오일러 지표를 갖게 되는데, 네, 그,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 12면체 같은 걸 한번 떠올렸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거를 다 삼각형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각형이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 있으면 이것을 삼각형으로 항상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꼭지점이 5개가 있고, 네. 그러면 여기서 v 빼기 2 더하기 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거를 삼각형으로 잘랐을 때, 이걸 삼각형으로 잘랐을 때 v 빼기 2 더하기 f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일단 면이 그냥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해당 면. 원래 하나가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값이 있겠지만 여기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하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오각형의 내부가 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엣지가 지금 현재 5개가 있죠. 보이는 엣지가 그 모서리가 5개가 있고 꼭지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면 면이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3이 되고 어, 이 엣지가 사실 2개가 늘어났죠. 이거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7이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여기선 그대로 있고. 사실 이게 면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여기서는 모서리의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삼각형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정칠각형이 됐든, 어떤 다각형이 됐든, 정삼각형으로 분해를 시킬 때, 이 오일러 지표가 값이 안 변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다각형을 다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삼각형으로 분해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입체, 2차원 그 입체가 있을 거예요. 입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 삼각형으로 다 분해를 적당히 임의로 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입체가 있을 건데,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건데, 여기서 이것의 v 빼기 2 더하기 f가 2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좀 상황이 다른데, 일단 정다면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삼각형을 하나 뚫어내요. 그러면 우선 면이 하나 빠지겠죠. v 빼기 2 더하기 f에서 이 f가 하나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있는 면을 그 구멍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면이 없어요. 그 공면인데 삼각형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갈 거예요. 삼각형을 하나하나 이렇게 도려낼 거예요. 네. 순서대로.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씩 삼각형을 빼다 보면 마지막 삼각형이 남겠죠. 그 마지막 삼각형에서의 v 빼기 2 더하기 f를 보면 결국 끝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근데 삼각형을 제거할 때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상황이 뭐냐면 네, 첫 번째 상황은 삼각형을 제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네, 일단 적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삼각형을 이제 제거할 건데 하나하나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삼각형을 없앨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가운데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v 빼기 2 더하기 f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우선 면이 하나 없어지죠.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제거했기 때문에 면 하나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서리도 하나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제거할 때는 모서리 하나만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꼭지점은 변화가 없죠. 꼭지점은 뭔가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오일러 값을 계산해 보면 그 전 단계와 그 바뀐 뒤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면도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모서리도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안 바뀝니다. v 빼기 2 더하기 f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도. 이 두 번째 상황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삼각형을 제거했을 때를 살펴보면 우선 면이 하나가 없어지죠. 삼각형을 하나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모서리가 세 개가 날아갈 겁니다. 네, 저 바깥쪽에 있는 그 삼각형을 제거할 때는 모서리가 세 개가 날아갈 겁니다. 어, 네, 그리고 꼭지점은 두 개가 날아가네요. 네, 꼭지점은 두 개가 없어져요. 네,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을 없애주면. 그래서 두 개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빼기 1이 되면서 안 달라집니다. 결국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상황은 네, 이거를 다시 그려보자면 그냥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이 삼각형을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 그냥 모서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삼각형을 하나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살펴보면 우선 사라진 것은 면은 하나 사라졌고 삼각형을 하나 제거했으니 어, 모서리가 두 개가 사라집니다. 모서리가 두 개가 사라지고 어, 그리고 꼭지점이 하나가 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면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곡면이 있으면 그걸 삼각형으로 분해한 다음에 삼각형을 하나 빼면 우선 면이 하나가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임의의 삼각형을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삼각형을 제거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결국 종국에는 삼각형 하나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삼각형을 다 없애다 보면 삼각형이 딱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 삼각형 하나에 그 v 빼기 2 더하기 f를 보면 이 v는 3이고 꼭지점은 3개고 그 모서리는 3개고 면은 하나입니다. 내부에 있는 그 원. 내부에 있는 그거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1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 삼각형을 제거했었죠. 네. 그러면 그 제거한 거를 다시 추가시키면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v 빼기 2 더하기 f가 2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토러스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혼자서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아마 네, 맞힐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점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서리나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루프밖에 없죠. 루프를 몇 개 돌리느냐. 꼭지점이 하나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지점, 즉 V가 1일 때를 생각해보고 V가 2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고 꼭지점이 3개일 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N개일 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데 네, 저는 여기서 꼭지점 3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지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생각해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루프밖에 없어요. 고리밖에 없어요. 근데 뭐 고리가 하나 생겨날 때마다 그러니까 고리가 없을 때는 네. 고리가 없을 때는 그 이 오일러 값을 계산을 해보면 1이 됩니다. 아, 근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평면 있잖아요. 면 전체. 그것도 면이라고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는 얘도 1이고 면도 1이고 꼭지점도 1이니까 왜 면은 있죠? 면은 이게 있으니까 면은 1인 겁니다. 바깥쪽과 안쪽을 그것도 다 면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2가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루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루프를 하나 고리를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일러 값을 계산해 보면 꼭지점은 여전히 1이고 그 엣지가 이건 1이었죠. 그 모서리가 하나 생겨났죠. 그 루프가 모서리죠. 그래서 그리고 면은 두 개가 있네요. 안쪽과 바깥쪽이 있으니 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루프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오일러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선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으니 루프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루프가 두 개 있다면 면이 두 개가 생겨나면서 면이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안쪽 두 개,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그래서 세 개가 있을 거고, 어, 모서리가 두 개가 있고, 선분이죠. 선분 같은 거죠. 그리고 2차원 오브젝트 말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원래 하나였으니 여전히 2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꼭지점 두 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꼭지점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커넥티드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오일러 값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있을 때는 이걸 계산해 보면 꼭지점이 두 개 있고 면은 하나밖에 없으니 1이 나와 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몇 개 연결이 있느냐 했을 때 이걸 여러 번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꼭지점과 꼭지점을 서로 연결해 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루프를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루프.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꼭지점에 대해서 루프가 몇 개 있는지 n개 있을 때 그리고 아래쪽 꼭지점에 대해서는 b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a라고 하고 b라는 꼭지점에 대해서는 어 뭐 루프가 m개 있을 때 그리고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그 연결하는 방식이 몇 개수가 그 k개 있을 때 네, 그것에 따라서 그 오일러 지표의 그 공식 그 M, N, K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꼭지점 3개짜리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2개짜리만 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만 실험을 해본다면 우선 한번 그냥 연결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넥티드 된 거죠.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꼭지점은 원래 2개였고 면은 하나였고 이제 모서리가 하나 생겼으니 어, 어,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꼭지점이 2개만 있었을 때는 이게 2였고 이게 0이었고 이게 1이었기 때문에 이게 3이 나옵니다. 처음 거는. 꼭지점이 2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오일러 지표가 1이 아니라 3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연결하면 2가 나옵니다. 아마 이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항상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루프를 추가시켜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에다가 한번 루프를 한번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루프를 추가시키면 바뀌는 게 꼭지점은 여전히 그대로 2개고 모서리가 2개 생겨나고 근데 면도 하나가 더 생겨나면서 2개가 생겨나면서 결국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는 영향을 안 줍니다. 오일러 값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루프를 몇 개 추가시키든 아마 그 크게 생각할 지점은 없을 거예요. 그 오일러 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거를 보면 되는데 꼭지점이 연결된 상태에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모서리의 개수를, 선의 개수를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늘렸을 때를 살펴보면, 어, 우선 면이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V 빼기 2 더하기 F에 대해서 면이 일단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가 2개가 있죠. 그리고 꼭지점이 2개가 있어서 여전히 2가 유지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그 선을 추가시켜도 계속 안 바뀝니다. 결국 이 오일러 값이 바뀌는 여하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이 3개 있을 때는 이 3개가 다 분리되어 있을 때랑 2개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랑 그리고 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상황, 다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거 안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루프를. 그리고 2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상황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상황은 다 연결이 된 상태. 그러니까 연결이 된 상태라는 것은 이거를 이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으로 이렇게 다 이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3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일러 지표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해봤어요. 3개짜리까지. 근데 오늘은 2개짜리 정도 확인을 해도 아마 3개짜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이 될 거, 네, 같고, 네, 네. 그래서,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 밑에서요. 밑에 아까 거기 어디였죠? 2개짜리요. 아닌가? 1개짜리였나? 아, 뭐 하나 있었는데.
버텍스 점 두 개짜리 있을 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두 개짜리일 때 아닌가? 잠시만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뭐지? 웨지곱 나오는 부분에서 네. 그 뭐지? 건널비 적분 중적분 할 때 네. 저게 D뮤 D V였나요? 네, 네. 그게 네. 중간에 이제 웨지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웨지곱을 쓰는 이유가 뭔지 사실 웨지곱을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저 옛날에 복소 해석할 때 네, dx dy가 이거랑 dx 웨지곱 du는 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어렴풋이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애초에 저희가 썼던 그 이중적분 있잖아요. dx 네, dy 네. 또는 삼중적분이라면 dx dy dg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 미분 연산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그게 사실상 중간에 웨지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아, 그래요? 웨지곱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약간 이렇게 질문해도 될지 모르는데 왜요라고 질문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답을 제가 찾아서 보기 전에 제가 직접 계산으로 확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네, 그, 그, XY를 그 극적표계 있잖아요. 네, 극적표계를 따면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거를 그 DX를 구하면 이거를 DR D 세타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토탈 디퍼런셜. 네, 네.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일단 이건 뭐죠? R로 코사인 세타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고 이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알 사인 세타. 네,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DY도 이렇게 해줘요, 일단은. 네, 똑같이 이렇게 해줄 사인 수가 세타 있는데, 사이세타, 네. 알 코사인 세타. 네. 네. 근데 저희가 이 적분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잖아요. 부분적. 변수가 바뀔 수 있죠. 치환 적분이잖아요. 네, 네, 치환 네, 적분할 때. 네. 근데 이게 치환 적분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냥 그 미적분학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dx, dy를 dr, d세타로 바꿀 때 뭐가 추가가 되잖아요. 알 추가 되죠. r이죠. 네. 네. 네, R 맞나요? 네. 근데 그게 왜 이거냐 했을 때, 이걸 웨지곱하면 그 결과가 R이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웨지곱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곱하기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웨지곱 규칙을 정확히 따라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웨지곱이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적분에서의 그 dx, dy는 다 웨지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웨지가 네. 풀어지는 거예요. 이중적분 안쪽이 해결이 되면서 웨지가 아, 사라지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작동하는 그 작동하는 방식은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네, 네, 한번 전개를 해보면, 네, 같은 것끼리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dr 웨지곱, dr은 사라지고, dr 웨지곱, d 세타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r 코사인 제곱 세타이고요. 네. 그리고 뒤쪽도 전개를 해보면 그 뒤쪽은 사라질 거예요. d 세타 d 세타 웨지 곱하면 사라질 거고 d 세타 dr을 웨지 곱하면 일단 이건데 이거를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줘야만 이게 아, 잘 맞물려 가요. 이게 그냥 레고처럼 잘 껴맞춰집니다. 치환적분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제가 이 글씨를 좀 못 쓰네요. 이거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같아졌으니, 이 알 두 개가 제곱. 같아졌으니, 이걸 더하면 그냥 R만 남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dx, dy가 R, dr, d세타가 되는 이유를 웨지곱으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 근데 확인은 저렇게 해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굳이 왜 저렇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굳이 왜, 그러니까 외제곱을 왜 굳이 정의를 해가지고 굳이 저렇게?
아, 해야 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네. 있어서. 저는 오히려 네. 그게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웨지곱을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해왔던 그 치원적분의 그 작동하는 방식을 네. 추상화한 것이 아, 웨지곱이라고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보통 미적분학을 1학년 때 배울 때, 야코비안 행렬식을 써서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야코비안 행렬식이 왜 그렇게 튀어나왔는지 그냥 이해가 잘 안 된 상태로 계산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좀 저기 웨지곱이랑 연결이 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저도 그거 찾아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웨지곱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된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 적분에서의 그 자코비안이라는 상황이 어떤 뭐랄까요, 그 변수 변화를 시킬 때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네, 넓이를 맞아요. 잘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선형대수적으로 잘 바꾸다 보면, 그러니까 저차원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잘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상화시키다 보니까 웨지곱이라는 좋은 랭귀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웨지곱이 먼저 있으면 깔끔해지죠, 모든 게. 이 모든 설명이 다 깔끔해질 겁니다. 근데 음, 저는 웨지곱은 나중에 나왔다고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그 규칙을 보다 보니까 그것의 마지막으로 남는 그 규칙이 그 웨지곱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근데 그거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코비안에 대해서도 약간 제가 좀 그것도 좀 까먹은 게 있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게 1차 그 단일 적분 그리고 이중 적분에서 그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계산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해야겠죠? 그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추상화할지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발견했을까도 좀 생각할 만한 지점이지만 그 규칙이 어디에서나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난 것 같아요. 그 변수 변환하면서 네, 그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를 R세타로 바꿀 때 XY에서 그 R세타로 그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네. 뭐를 잠시만요. 약간 꼬이는데 아무튼 변환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생겨서 그게 야코비안 행렬식으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 코디네이트 체인지잖아요. 어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거 하면서 뭔가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거 보정해 주려고. 네, 보존해 주려고. 네. 음. 근데 그거를 의미로서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저는 안 해봤거든요. 거기서는. 아, 그래서 왜 저도. 그렇게 네. 되는지 혹시 나중에 좀 아신다면 좀 보여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거, 토러스. 이건 그냥 저기 조금 약간 신기하다? 이런 쪽인데, 아까 파푸스 정리 비슷하게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둘레 곱하기 둘레로 토러스 건널비가 나온다고. 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원통의, 어, 옆넓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원통을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한 게, 그럼 네. 바깥 부분은 펼쳐지면서 안쪽 부분은 쪼그라들 텐데, 그 네. 네. 비율이 네.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아, 그쵸. 네,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신기하긴 이게 하네요. 비틀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정확히 그게 회 전체의 건널비가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유지가 되지 않고. 네네. 네, 그렇게 좀 섬세하게 생각을 하면 좀 문제점이 많은데, 그냥 대충 생각해서 직관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 같아요. 회 전체의 건널비는요. 닮음 생각하면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닮음을 생각을 했을 때 원통을 이렇게 구부려서 도너츠를 만들 때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애들은 그, 뭐지? 이렇게 큰 원이 있을 거잖아요. 네, 큰 원하고 중심원을 막 이렇게 그려보다 보면 그 안쪽에 있는 그, 지금 작은 원은, 네. 반지름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 거고, 바깥쪽은 반지름 비율에 따라서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선형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음. 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이거 심화 내용으로 그 회전체의 그 부피나 건널비인가요? 부피인가요? 어쨌든 부피를 구할 네, 수 있잖아요. 회전체의 네, 부피를.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 회전하는 그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 물체의 넓이를 먼저 구해요. 이게 이상한 모양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체의 질량 중심을 안다면 그러면 그 회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어떤 축에 대해서. 네, 질량 맞아요. 중심에 대해서. 근데 이거 회전을 시키면 어쨌든 회전체의 부피가 나오는데 그 회전체의 부피는 그 넓이 곱하기 회전시키면 어쨌든 원으로 회전시키니까 원의 둘레를 곱한 것과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네네네. 파푸스의 이제 논술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네.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문제 풀 때, 야매로 그거 네네네. 써가지고 많이 그쵸, 그쵸. 푸는데,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토러스의 건널비는 이렇게 되는 게 일단은 직관적이죠. 음, 그 생각을 따른다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일 마지막에 V가 1, 2, 3일 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제가 듣다가 약간 좀 놓쳐서,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나요? 그것만 다시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네. 그, 오일러 지표는 꼭지점과 그 모서리와 그 면의 관계식이 어떤 이게 불변량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저는 그 제일 단순한 상황에서 보기 위해서 그냥 꼭지점이 하나 있을 때를 살펴보자. 그리고 꼭지점이 두 개 있을 때를 이게 이 오일러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세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자. 이걸 꼭지점 기준으로 본 거예요. 꼭지점이 하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렇게 고리를 돌리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고리를 하나 돌릴 때마다 꼭지점은 안 늘어나죠. 그냥 꼭지점을 고정시킨 거예요. 꼭지점이 한 개일 때의 상황, 그리고 두 개일 때의 상황, 세 개일 때의 상황을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 오일러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리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 그것은 모서리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 면을 하나 추가시키게 됩니다. 안쪽 면과 바깥쪽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그러면서 오일러 값이 변할 텐데 이 오일러 값이 뭔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어떤 센스에서는. 네.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줘도 항상 오일러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짜리는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세 개짜리도 좀 그냥 가능한데 두 개짜리는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행위가 어, 그 점과 점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이 한 점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 고리를 몇 개든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일반화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연결 상태조차도 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그 선의 개수가. 네.
근데 그것에 따라서 뭔가 많이 안 변해요. 그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 아무리 그 추가를 시켜도 오일러 값이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점과 점이 서로 끊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일러 값이 여기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러스와 이 구가 이 다른 것도 뭔가 끊어진 게 있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점과 점이 끊어진 상태가 상태처럼 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끊어진 상태는 없겠죠. 토러스의 경우는. 근데 뭔가가 다른 지점이 이렇게 뭐랄까요. 조합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경 교수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오일러 편수를 인덕션 방식으로 증명하는 건 좀 위험해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구면에서 삼각형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하나 뜯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하나 삼각형을 뜯어내면은 페이스만 하나 없어지지 엣지나 버텍스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인덕션이 예를 들면 토러스라든지 다른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게 생기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방식의 증명이 그 모든 케이스를 커버한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잘 증명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렇고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앞에서 그거 했던 방식이 이게 토러스인지 구인지 상관없이 네, 이게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네, 이 구에 대해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와 같은 그런 그 다면체는 뭐 다면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삼각형을 하나 뜯어낸 다음에 그 녀석을 쫙 펼치면은 평면 위에다가 다 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평면 위에 삼각형만으로 이루어진 도형에 대해서 오일러 편수를 구하면 구면의 오일러 편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만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에서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은 뭐 괜찮은 시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루프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나 이런 거 뭐 고민해 보는 건 좋은 문제인데 예. 그리고 앞에서 그 dx, dy 같은 것을 그 웨지 프로덕트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이걸 할 때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푸빙의 정리하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함수가 있었을 때 그 녀석을 dx, dy 한 거나 dy, dx를 한 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 함수로 정의되는 입체의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왜 어떤 건 웨지 프로덕트로 계산하고 어떤 건 웨지 프로덕트가 아닌 걸로 계산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 dx, dy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적분하려고 하는 것이 함수냐 아니면 함수가 아니라 어떤 벡터장이냐 해서 그 벡터 자체에 방향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 적분하려고 하는 그 공면이라든지 이런 데 방향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그게 일단은 문제가 되고 그 dx, dy를 웨지 프로덕트 해가지고 dr, dθ 웨지 프로덕트 앞쪽에 뭔가 나온다. 어, 근데 그게 이제 뭐 야코비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나온다는 것은 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데 dx, dy의 웨지가 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dx가 뭐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DX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외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X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 탄젠트 벡터, 그러니까 접 벡터가 있었을 때 거기에다 숫자를 부여하는 어떤 함수처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웨지 프로덕트가 뭔지를 다 정해야 하는 그런 표준적인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미분 형식의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스토크스 정리 나오고 뭐 그러는 미분 형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독소 해석에서 엄청나게 먼 길을 갔던 걸 기억합니다. 음, 이건 지금 복소 해석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다양체, 미분 다양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초반부에 DX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것도 초반부라지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한 10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해서 갔던 걸로 기억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네, 그러니까 그 DX가 함수인데 그 오퍼레이터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숫자를 내뱉는 어떤 함수인데 그러니까 타겟 벡터를 대입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DX뿐만 아니라 그냥 함수 F에 대해서 DF가 뭐냐는 거예요. 아, 네. DF라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니폴드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느냐 하는 건데 항상 유클리드 공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서 먼저 다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매니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클리드 공간에서 일단 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은 DF는 함수라는 거 있는데 함수의 디퍼렌셜이라고 부르는 DF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은 방향을 주면은 F에 그 방향의 변화율을 주는 거예요. 방향, 탄젠트 벡터를 주면은 V를 주면은 그 방향의 F의 변화율을 주는 거예요. DF의 V는 그 유클리드 기호로 말하면 DVF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DF가 뭔지 그중에 특별한 경우가 DX가 되고 DR도 되고 DY도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F라는 것을 어떻게 DX, DY로 나타낼 거냐. 그 앞에 그 개수들이 왜 하필이면은 그 편미분으로 나오느냐. 그런 그 전미분이 왜 그 표시가 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웨지 프로덕트는 뭐냐? 그러면은 두 개의 그 일종의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두 개가 있었을 때 그것의 웨지 프로덕트는 뭐냐? 그 녀석은 벡터 두 개를 가져와야지 정의되는 일종의 함수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V하고 W가 있으면은 그걸로 만들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로 정의를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2형식, 3형식에서 모든 차원에서의 그 N형식까지를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방금 말씀을 듣고 이해한 바로는 보통 DEF 전미분 형식으로 쓰면 F 뭐 저기 X 그러니까 X로 미분한 예. F에다가 DX 플러스 FY, DY 플러스 FZ, DZ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예, 그렇죠. 그런 3차원이면 그렇게 되죠. 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삼변수인데 그 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거기에다 양변에 V를 집어넣어 보세요. 벡터를. 네. V를요?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것은 V 방향의 F의 미분이라고 해요. 네. DVF라고 그러는 방향 미분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DVF는 뭐냐면은 그레디언트하고 V의 내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레디언트 F하고. 그게 바로 그 전미분을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아,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DX의 V는 뭐겠어요? V의 X 방향의 미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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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이게 딱 아, 그 DVF가 그레디언트하고 V의 내적이라는 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V의 성분들이 세 개가 있는데 그 3차원 상에서 예, 예를 들어서 예, 1,2,3이라고 하면 1에 예, 대해서 정사용시킨 거, 2에 대해서 정사용시킨 거, 3에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정사용시킨 예. 거, Y 네.
그러면 이게 선형대에서 그거죠. 그 스펙트럴 시어럼을 적용한 거죠. 어, 스펙트럴 세오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네. 음, 네. 네, 결국은 어쨌든 그 DF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해를 한다는 게 뭔가도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그것에, 어떤 논리도 있을 거고, 그것에 어떤 계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편미분을 대입했을 때 그 1이 된다. 그런 계산들까지 해서요. 네. 어, 네. 그래서 어쨌든 미분 형식을 이해하고, 근데 미분 형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텐서 곱도 하기도 하고, 웨지 곱도 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각각의 그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가 조금,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어쨌든 그 DX가 뭐냐,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dx의 v라는 것은 v라는 벡터가 있잖아요. v1, v2, v3로 네, 만들어진 벡터가 있어요. 그럼 그 방향으로 x라는 함수를 미분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v1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V를 사실 방향이 있는데 X 방향과 Y 방향으로 마치 물리해서 그 네. 쪼개듯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이해가 약간 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시간이 생각보다 꽤 된 관계로 오늘은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